자, 오늘은 이제 식용작물 관련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단원별 봤을 때 이제 벼 형태와 구조, 그다음에 이제 작물 기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화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보면 벼 수량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벼 수량 구성 요소는 이제 그래프로 눈으로 좀 익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수량 구성 요소는 이제 수수, 영화수, 등숙률, 그다음에 천립중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수는 이제 2학기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분월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죠. 분월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화 분화가 끝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화수는 1차 직영 분화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2차 직영 분화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감수분열 전후로 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감수분열 종기가 끝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밑에는 이제 퇴화되는 거고요. 자, 등숙률은 1차 직영 분화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감수분열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출수기, 그다음에 등숙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죠. 출수 35일 정도 지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전립중은 1차 지정 분화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화 분화기 때까지 완기의 크기가 정해지고, 마찬가지로 감수분열 성기와 등숙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출수 35일 정도 지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2차 직영 분화기. 분월 성기. 출수기. 감수분열 성기. 등숙 성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이삭수는 분월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이삭수는 이제 그 2학기부터 모내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출수 후 30일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영화 분화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이고요. 2번 이삭의 영화수를 결정하는 분화 영화수는 제2차 직영 분화기에 그다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퇴화 영화수는 감수분열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감수분열 종기 때 퇴화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3번 등숙률은 유수분화기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출수 35일 경과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는 감수분열 성기하고 등숙 성기. 그다음에 현무 천립중이 가장 감소되기 쉬운 시기는 감수분열 성기와 등숙 성기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여기에서 유수 분화기는 여기 출수기로부터 한 30일 전,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최고 분월기 정도. 뭐 수량 구성 요소에 관련된 문제는 뭐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이 그래프 정도는 이제 눈에 좀 확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벼의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에는 이제 뭐 출혈 속도의 변화, 그다음에 절간 신장, 그다음에 수수자로 분화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출혈 속도는 보통 이제 유수분화기를 기준으로 유수분화 전에는 적산온도 한 100도씨에서 4, 5매, 유수분화 이후에는 적산온도 한 170도에서 7, 8매 정도로 출혈 속도 변화가 있고요. 절간 신장은 보통 이상목 분화되는 시기에 이제 하이절간 신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간 신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유수분화기, 즉 유수분화기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절 분화는 유속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염령 지수는 보통 한 77. 그러니까 유수 분화기는 77, 그다음에 영하 분화기는 87, 그다음에 감수 분열은 97 이렇게 77, 87, 97 정도로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보기 지문을 보면 1번 주간 출엽 전환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주간의 출엽 전환 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수분화기 이전에는 보통 4, 5매, 이후에는 7, 8매 정도로 출엽 속도가 변하죠. 2번 절간 신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유수분화 즉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출엽 주기가 4, 5일이던 것이 8일 정도로 늦어진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이게 4, 5일에 한 매, 유수분화기 이후에는 7, 8일에 한 매 정도. 자, 수수절 분화기는 출수 전 25일경으로 염령 지수는 60 내지 68, 67 내지 76 내지 78 정도니까 한 77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때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 경계기이다. 그래서 염령 지수가 잘못된 거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유수 분화기는 이제 출수 전으로부터 한 30일 정도 이렇게 30에서 31일 정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에서 한 30일 정도로 항상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다음에 3번 벼의 식물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의 염색체 수는 26개, 24개죠. 그다음에 자가수정 작물 맞고요. 2번 재배변은 야생배변보다 휴면성이 강하고 종자 수명이 길다 이렇게 되는데 재배변은 야생배변보다 휴면성은 약화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종자 수명은 뭐 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야생종들은 이제 종자 산포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1년에 발생 횟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력이 커지니까 일반적으로 종자 수명이 야생종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벼 재배종에는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 글라베리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아 재배종이 이제 오리자 사티바, 그다음에 아프리카 재배종에 이제 오리자 글라베리마 두 종류가 있죠.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겠네요. 그다음에 벼는 식물학적으로 나자식물암은 화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벼는 이제 식물계 종자식물문, 피자식물 암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떡잎식물, 단자잎식물 강, 그다음에 영화목, 볕과 볕속 이렇게 돼 있죠. 볕과 또는 화분과 볕속. 자, 아시아 재배종인 오리자 사티바의 이제 기원종은 이제 오리자 루피곤이죠, 루피곤. 그다음에 오리자 글라베리마. 아프리카 재배종의 야생종은 이제 브레비리 굴라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변모는 2.5엽쯤부터 광합성을 시작하므로 이때를 이육이라고 부른다. 다음 중 배유 저장 양분이 완전히 소모되어 있는 시기는 그래서 배유 저장 양분이 완전히 소모돼서 독립 영양 생장을 하는 시기는 보통 이제 사입기 때부터죠. 사입기 때부터. 그래서 뭐 대략 이유기는 한 3.7엽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입기 때부터 독립 영양 생장을 한다. 그래서 한 3매 정도 나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배유의 저장 양분에 의존하는 거고 종속 영양 생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본엽 3회 이후에는 주로 새로 신장한 뿌리에 의해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독립 영양 생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벼의 이제 종구는 원래 한 개죠. 한 개고 보통 발 한 모에 이제 한 5, 6개 정도의 이제 관근이 착생을 하게 되고요.
한 파종 후 20일 정도 되면 보통 종근이 이제 전체 길이에 달하고 보통 급속히 관근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40일 정도 되면 이제 뭐가 거의 다 자란 성무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유기 때는 사엽기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이유기 독립생장 종속 영양생장에서 독립영양생장으로 전환되는 엽수는 사엽기 때부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온 발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경우는 저온 발화성이라는 건 이제 벼가 저온에서 이제 발화하는 성질을 이제 저온 발화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벼 이제 발화 최저 온도는 보통 한 8 내지 1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유도 지방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유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기온이 낮은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구를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저희도 여기 이제 고유도 쪽 이렇게 보면 되니까 고유도 쪽 그러면 이제 기온이 낮은 극지방에 가까운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도는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일본, 중국의 이제 양쯔강 주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도 지역이 저유도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저유도 지역보다는 이제 저온 발화성이 더 좋아야 되겠죠. 고유도 지역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저유도 지역보다는 저온 발화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유도 지역에서는 이제 생육 기간이 짧은 조생종 형태가 이제 안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고유도 지방의 조생종 등이 이제 저온 발화성이 크게 요구되는 그런 이제 품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태형 간의 차이를 보면은 생태형 간에는 일반적으로 인디카보다는 이제 온대 자포니카가 저온 발화성이 더 높아야 되겠죠. 인디카는 이제 저유도 지역에 이제 적응한 그런 이제 생태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대 자포니카는 이제 중위도 정도에 적응하는 그런 생태형이니까 생태형 간 차이는 온대 자포니카가 인디카보다는 저온 발화성이 높아야 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형 품종은 일반적으로 인디카에 준해서 생각한다면 됐으니까 일반형 품종보다는 통일비어 품종보다는 일반비어 품종이 좀 더 저온 발화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통일형하고 또 온대 자포니카하고 구분하면 이제 통일형 품종이 온대 자포니카보다는 좀 한 2, 3도씨 정도 저온 발화 온도가 높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대 지방에 봤을 때는 유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유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온대 지방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고랭지 지역, 그러니까 북부 산간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조기 육묘 시에는 저온 발화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조기 육묘시 또는 이제 뭐 직파재배시 높아야 된다. 자, 5번은 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6번 벽시의 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발화율은 30% 미만이다 그랬는데 벽시는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발화율이 80%까지 발화율을 보이죠. 80% 정도의 발화율을 보인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초엽이 이상 신장하고 길게 신장하고 유구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 초엽만 이상 신장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유아하고 그다음에 유구는 거의 자라지 않죠.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암 조건에서는 중배축이 신장해서 정상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중배축이 발달하는 그런 조건은 보통 산소가 부족한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깊게 파종이 됐다든지 할 때 중배축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상배축, 하배축 있는 걸로 나오면 틀려요. 중배축근이에요. 배에서는 상배축이 아니고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5cm 정도 깊이에 파종하실 때는 중배축 뿌리가 발생해서 수평으로 뻗는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 산소가 부족한 조건이라든지 좀 깊게 파종이 됐다든지 할 때 발생되는 뿌리 중배축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산소 농도가 거의 한 0.7% 정도로 닫아도 거의 100% 발효합니다. 뱁씨는. 그다음에 7번. 벼의 생식 생장기에 해당하는 생육 단계로만 짝지어진 것. 벼의 생식 생장기. 유수분화기를 기준으로 이전. 그러니까 육묘기, 이항기, 착근기, 그다음에 분월기. 요 기간들은 요 시기들은 다 영양생장기에 속하죠. 분월기 뭐 최고 분월기라든지 최고 분월 성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부여분월, 유여분월, 분월 관련된 것들은 영양생장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생식생장기는 신장기, 출수기, 결식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결식기에 해당되는 이제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뭐 완숙기, 고숙기 이런 것도 다 생식생장기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문제 지문이 구성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문제 지문이 구성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나눠지는 그 시기들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유수 형성기부터 수인기까지 신장기는 이제 유수 형성기부터 수인기까지가 해당되니까 그 안에 있는 뭐 감수분열이라든지 감수분열을 시기 전과 같은 이제 시기들도 다 생식생장기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생식생장기에 해당되는 단육단군에 묶은 것은 이제 4번에 해당되는 신장기하고 수인기에 해당되겠죠. 1번에 해당되는 유효분열 종지기는 영양생장기이고요. 그다음에 유효분열기 밑에 유효분열기 다 영양생장기에 속하니까 답은 4번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좀 알아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양생장기에는 주로 질소질 비료가 다량 요구되고 단백질 대사가 주가 되죠. 단백질 대사. 그다음에 생식생장기에는 비교적 칼륨질 비료가 많이 필요하고 당 대사가 주로 주가 되고요. 영양생장기에는 요구되는 가장 많이 요구되는 비료는 질소질 비료, 단백질 대사. 생식생장기에는 칼륨질 비료, 당 대사. 주로 양분의 전류에 관여하는 칼륨질 비료가 많이 필요하고 당 대사가 주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생장기는 다시 이제 기본 영양생장기, 가소영양생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소영양생장기는 이제 고달하면 짧아지고 저장하면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고온 다인 조건에서는 짧아지고 저온 장인 조건에서는 길어진다. 가소영양생장기. 특히 온도와 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 온도와 일장에 관계없는 시기, 기본 영양생장기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8번. 자, 재배벼의 특징을 야생벼와 비교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재배벼의 특징을 야생벼와 비교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자, 1번. 재배벼는 주로 자가수정을 하며 꽃가루 수가 적다. 어제 설명했던 뭐 재배학에서도 그 야생과 재배에 대한 특징들은 좀 여러 차례 살펴봤으니까 일반적으로 재배벼는 자가수정을 하고
꽃가루 수가 적다. 이게 야생 그 배에 비해서 맞는 지문이죠.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재배변은 이제 종자번식을 주로 하고요. 야생배는 종자번식이나 영양번식을 같이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재배배가 자가수정 주로 하고, 야생배는 자식과 타식을 겸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돼요. 2번, 재배배는 종자 탄립이 잘 되고 휴면성이 강하다. 재배배는 종자 탄립이라든지 휴면성은 약화되는 쪽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그다음에 재배배는 종자 크기가 작고 수수당 영화수가 적다. 이삭당 영화수가 적다. 일반적으로 재배배가 종자 크기가 큰 쪽으로 진화가 됐었죠. 그다음에 영화수는 많아야죠. 그다음에 4번, 재배배는 내비성이 약하고 종자 수명이 길다. 재배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학성이기 때문에 내비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자 수명은 긴 쪽으로 발달을 했다. 기타 이제 뭐 우리가 굳이 할 때 했었던 이제 개화기부터 개화까지 기간은 보통 이제 재배배는 주로 이제 자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형과 동시에 보통 수정하는 형태이고요, 그렇죠? 재배배는. 그다음에 야생배는 한 30분 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개형과 그다음에 이제 꽃이 나오는 이제 개화까지 시간이. 보통 암술머리 크기는 재배배는 짧고 야생배는 큰 쪽으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종 화분이 와서 붙기 쉽도록. 꽃가루 수는 보통 재배배가 야생배에 비해서 적죠. 꽃가루 수는. 아무튼 야생배가 보통 한 3,000에서 9,000 정도까지 꽃가루 수가 훨씬 더 재배배에 비해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꽃가루 수명도 재배배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야생배는 이제 한 6분 이상, 한 배 이상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확산 거리도 훨씬 더 야생배가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종자 크기는 위에서도 나왔지만은 재배배가 크고 야생배는 좀 작은 형태. 그다음에 종자 수는 마찬가지로 재배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야생배는 작다. 종자 모양은 이제 재배배는 집약형, 그다음에 야생배는 이제 주로 이제 산형, 드문드문 달리는 산형 형태고요. 탄립성이나 휴면성은 재배배가 약화되는 쪽으로. 수명은 재배배가 짧고 야생배가 길다. 종자 수명은 야생배가 길다. 기타 까락은 주로 이제 재배배는 이제 없는 쪽으로, 거의 요즘 재배종들은 거의 없죠. 그다음에 야생배들은 좀 까락도 강인하고 긴 형태로 보호기관 역할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태 특성에서 보면 이제 강광성이나 감원성에 보통 야생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야생배는 좀 둔감한 편이고요. 주로 이제 야생배는 이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내저온성도 보통 내동성이나 내저온성이 좀 강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제 야생배는 야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량한 환경이라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종족 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배는 이제 인간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9번, 벼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순위. 수량 구성 요소 중 수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순위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죠. 수형 등천하면 이제 수수, 이수, 영화수, 등승률, 천립중 순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삭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뭐 9번 같은 문제도 아주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중 만생종 벼의 출수 조건. 만생종 벼의 출수 조건. 만생종 벼는 이제 가을에 출수 개화되니까 보통 이제 고온 장일 조건이죠. 고온 장일 조건. 아니 저온 장일 조건요.
답은 1번이고요. 조생이등 배의 출수 조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온 단일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10번이 저온 장일이라고 돼 있나요? 고온 단일 조건이다. 답이 2번일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10번에 2번입니다. 답이 고온 단일. 이제 가을은 이제 단일 조건이니까 만생정배는 이제 단일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름철에 고온과 가을철에 단일 조건을 경고하면 출수 개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1번 재배종벼 오리자 사티바와 식용 옥수수 제아메이스의 염색체 수는 자, 벼는 24개는 뭐 기억하실 거고 옥수수가 20개죠. 기본적으로 이제 식용 작물의 이제 염색체 수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보통 벼는 이제 24개고요. 보리하고 호밀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EX는 14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밀하고 귀리 옥수수는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20개고요. 옥수수 이제 수수는 조가 이제 18개고요. 피기장이 4X는 46개, 36개. 자, 그래서 맥류하고 잡곡은 염색체 수는 이렇게 되고요. 콩은 이제 두리 중에 이제 콩하고 이제 땅콩이 40개예요. 그다음에 뭐 비그나 속이 이제 팥, 완두, 잠두. 스물네 개고요. 그다음에 강낭콩이 22개. 강낭콩 22개. 이게 팥, 완두, 잠두, 동부까지. EX는 24개. 비그나 속하고 완두까지 2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감자는 감자 고구마가 이제 4X 48 감자가 48, 고구마가 90.
이제 염색세 수준은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뭐 다 뭐 암기는 힘들고 식용 작물 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똑같은 것들은 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2번. 자, 벼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 벼입의 종류에는 이제 초엽, 제1번엽, 2번엽, 3번엽, 그다음에 지엽, 전엽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일단 초엽은 발화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잎을 이제 초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린 줄기의 본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초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초엽은 길이는 한 1cm 정도 이하로 자라게 되고 보통 정상적인 잎은 아니고 끝이 이제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본엽은 원통형이고 잇몸 발달이 불완전한 침엽 형태이고요. 침엽 형태 키워드. 2번엽은 스푼 모양, 가름한 스푼 모양. 그다음에 3번엽은 3번엽부터가 완전잎이죠. 정상엽, 완전잎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엽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출현하는 잎이고 지엽 잇몸 속에 들어있다가 출현하게 되죠. 자, 전엽은 분월 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잇몸이 없는 일종의 잎이고요. 이제 주간에 이제 초엽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초엽은 발화시 제일 먼저 나오는 어린 잎으로 어린 줄기의 본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제1번엽은 원통형이고 잇몸 발달이 불완전한 침엽 형태이다.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1번엽 이후 잎이 모두 완전잎이다. 완전잎 정상엽은 3번엽 이후. 그다음에 지엽은 가장 나중에 출현하는 잎으로 지엽의 잇몸 속에 이삭이 들어있다. 지엽의 잇몸 속에 이삭이 들어있다. 자, 벼 이삭의 공익적 기능.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다원적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그래서 이제 뭐 공익적 기능에는 이제 홍수 조절, 지하수 저장, 그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 대기 정화, 수질 정화, 대기 냉각과 같은 이제 기능이 있죠. 이 외에 한마디 더 있다면 지하수 저장.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홍수 조절 기능은 이제 큰 비가 올 때 뭐 일시적으로 뭐 가둬두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보통 이제 지하수 저장 측면에서의 기능은 이제 지하로 침투하는 물의 이제 55%는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고요. 한 45% 정도가 이제 지하수로 저장이 됩니다. 뭐 식물들은 보통 이제 벼도 식물이니까 식물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으니까 대기 정화 기능이 있고요. 기타 수질 정화, 그다음에 논물에 의한 대기 냉각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홍수 조절, 수질 정화, 그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 및 토양 보전 역할,
그다음에 온실기체의 메탄 발생 저감인데 보통 이제 담수 상태가 되면 환원 상태가 되니까 보통 유기물이 이제 산화적으로 이제 그 분해가 되지 않고 보통 이제 혐기적으로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메탄 가스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메탄 가스가 많이 나온다.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14번. 작물의 저온 발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에서 저온 발화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자, 보면 일반적으로 재래종이 일반 품종보다는 저온 발화성이 강하다. 일반 품종보다는. 저온 발화성은 만생종이 조생종보다 크다. 근데 이제 조생종이 더 크죠. 저온 발화성은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로 고유도 지역, 주로 이제 고냉지, 북부 산간지에서 조기 재배할 때는 저온 발화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저 저온 발화성이 큰 품종은 조파나 조기 육명에 유리하다. 얘가 이제 벼도 이제 조파 조식할 때는 아무래도 전기 때니까요, 그렇죠. 일반 파종기 때보다는 앞당겨서 파종하니까 저온기 때 파종하니까 저온 발화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반 벼가 통일벼보다 저온 발화성이 크다. 통일벼는 이제 인디카 종 벼에 준해서 좀 고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온성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태형은 뭐 통일벼는 이제 기본 영양 생장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영양 생장형. 그렇게 보시면 되고 15번 자, 벼 이브 기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공은 잇몸의 상압 표피에만 발달하고 뭐뭐만 발달하고 뭐뭐만 그러면 대부분 틀린 질문이겠죠. 보통 기공은 잇몸의 상압 표피 골고루 발달되어 있죠. 상압 표피뿐만이 아니고 뭐 줄기 쪽에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앞뒤면 골고루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삭축이나 지경 표피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이삭축, 지경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기공의 비율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1.6 내지 1.8, 0.6 내지 0.8이죠. 1%씩 높게 되어 있어요. 0.6 내지 0.8. 그래서 다른 식물과 비슷합니다.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기공은 상위에 볼수록 많고 차홍체를 하면 기공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맞겠죠. 그다음에 4번 기공수는 온대 자포니카보다는 외성의 인디카베에 많다. 그래서 인디카베는 열대 원산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열대 원산인 인디카베가 온대 자포니카보다는 기공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이제 벼는 보통 일반 식물들은 이제 잎 뒷면에 주로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잎 앞뒷면에 이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요. 화분과 작물들은 보통 잎 앞뒷면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공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벼 기공이 이제 다른 식물보다는 좀 작은 편이고요. 보통 한 20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언급된 것처럼 기공수는 이제 상위에 올수록 많고 아랫입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지고 기공수는 창황에 의해서 감소된다는 것.
보통 온대 자포니카보다는 인디카나 마찬가지로 통일계 벼가 일반 벼보다는 좀 기공수가 많겠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잎 끝에 있는 수공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번. 자, 벼 종자의 발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벽지는 종자 중량의 한 23% 정도 수분을 흡수하면 발화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 종자 중량의 한 23% 정도. 그다음에 수분 흡수력은 품종 간 차이가 크고 흡수 속도는 수온에 따라서 다르다. 온도가 높을수록 흡수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3번 벽신은 발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 양이 다른 작물에 비하여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소는 그 벼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앞서 얘기했지만 80% 정도 발화율을 보이죠. 산소 요구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 광선은 벽시의 발화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아생 기관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촉이 이제 싹 아생 기관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잡초성 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야생벼, 잡초성 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담수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 탄립성이나 휴면성은 야생벼 아니 그 재배벼에 비해서 강하다. 야생벼는 약화되어 있다. 내비성은 재배벼가 강하죠.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쭉 제가 이제 또 언급했던 내용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고냉지에서 조기 육무시 저온 발화성이 강한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어요. 고위도 지역 고냉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기 육무시 저온 발화성이 요구가 된다. 설명드렸었고요. 자, 재배 벼의 유수 분화는 14시간 정도의 일장보다 10시간 전후 일장 조건에 의해서 촉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단일 조건 그랬어요. 단일 조건에서 유수 분화가 촉진된다. 3번 조생종은 재배 기간이 짧아 고위도 지대에서 재배하기 알맞다. 그래서 고위도 지대에서는 주로 이제 조생종 형태, 저희도 지대에서는 주로 이제 광형이 이제 만생종 형태라든지 기본 영양 생장형. 자, 감호성이 큰 벼 품종은 저온에 의해서 유수 분화가 촉진된다. 감호성이 큰 품종은 보통 이제 감호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저온보다는 이제 고온에서 출석해와 촉진되는 성질이니까 말 그 자체도 틀리고요. 그렇죠? 자, 19번 벼의 생육 과정 중 벼의 양분으로 살아가는 시기. 그래서 보통 이육이 이전 아생기 때죠. 이육이 이전. 그래서 이육이 이전에는 주로 벼의 양분에 의한 종속 영양 생장, 이육 이후 본엽 3회 이후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동화 양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독립 영양 생장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20번, 20번까지 하죠. 벼의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기 재배가 보통기 재배에서 분할수가 많다. 보통 조기 재배가 이제 보통기 재배에 비해서는 이제 분할수는 많죠. 그런 분할수는 많으나 이제 그 이삭의 이제 무게는 좀 적어지고요. 전체 차이는 별로 없죠. 수량 차이는. 그다음에 2번 분할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활동 여부 질소 함유율이 대충 3.0에서 3.5 정도 되어야 한다. 질소 함유율이 3.0에서 그 수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활동 여부 질소 함유율은 3.0에서 3.5% 정도.
그다음에 배후 분할은 주간의 경우 제1엽절 이후 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출현한다. 보통 이제 분할은 초엽절 그다음에 제2엽절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2엽절 이후에서 주로 발생이 되죠. 주로 분할은 제2엽절 이후 불신장경 마디 부위에서 출현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제식 밀도가 낮을수록 개체당 분할 수는 증가한다. 개체당 분할 수는 제식 밀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